안녕하세요. 삼성증권 EV 모빌리티 팀을 담당하고 있는 이문영입니다. 저는 오늘 미국 주식이지만 한국 투자가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는 테슬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 사실 테슬라 뭐 지금이라도 살까요? 제가 내세운 제목처럼 테슬라를 정말 지금이라도 사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금 산다면 도대체 얼마를 보고 사야 하는지, 그리고 배터리 데이에서 저는 무엇을 느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7월 1일, 올해 7월 1일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두 달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큰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가장 큰 회사가 되었는데요. 어, 지금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 도요타 대비 2배,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복스바겐과 7개 자동차 회사를 합친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를 이끌었을까요? 먼저 판매 성장입니다. 테슬라의 판매 대수는 2011년 650대에 불과했는데요. 지금 올해는 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죠. 10년 동안 거의 700배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죠. 하지만 좀 이상하죠. 그 판매 대수가 뭐 이상하다기보다는 너무 작습니다. 500만 대도 아니고 50만 대거든요. 복스바겐이나 도요타 같은 경우는 한 해에 1000만 대 이상을 파는 거대 기업이거든요. 판매 대수 차이로는 거의 20배가 넘게 차이가 나네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테슬라의 기업 가치는 정말 거품이 잔뜩 낀 주가일까요? 사실 전기차 시대가 된다고 해서 테슬라가 갑자기 2천만 대, 3천만 대를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기업 가치를 이렇게 이끌고 있는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로금리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로금리 시대에는 사실 기업 가치 평가를 설명하는 변수, 하나는 실적이고 하나는 성장성을 대변하는 멀티플이죠. 멀티플이 거의 다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테슬라의 성장성이 무엇이 이렇게 무한대로 보이게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첫 번째 키워드는 팬덤인데요. 사실 팬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무한한 신뢰를 보내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팬덤을 끌고 다니는 브랜드는 아무래도 방탄소년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팬덤에 대해서도 잠깐 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의 팬덤은 모델 3를 공개하는 순간부터 폭발하기 시작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는 2016년 4월 1일 만우절에 정말 거짓말과 같이 모델 3를 공개를 했는데요. 이때 사전 계약 첫날 15만 대 이상의 판매 계약고를 올렸고요. 그리고 3일 만에는 27만 5천 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사실 최근에 현대기아차가 굉장히 신차 판매가 좋습니다. 사전 예약 대수도 좋고요. 하지만 이 정도의 열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숫자로 그 팬덤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숫자가 중요하죠. 테슬라의 부채 계정은 특이한 계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는 찾아볼 수가 없는 계정인데요. 첫 번째는 커스터머 디파짓이라는 사전 예약금입니다. 사전 예약은 일부 현금을 내고 그 물건을 계약을 하는 거죠, 미리. 갑자기 2016년에 점프를 했네요. 이거는 좀 전에 보셨던 대로 모델 3가 2016년에 계약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1000불 정도를 받고 계약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1010만고 끝에 2018년에 테슬라는 대량 생산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사전 계약 대수가 줄어야 되잖아요. 저 잔고가 줄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후에 모델 Y, 그리고 세미 트럭, 그 사이버 트럭,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사전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최근에 뉴스에 보면 뭐 노르웨이에서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복스바겐에 뒤졌다, 아니면 중국에서 BYD에 밀렸다, 뭐 이런 기사들 잠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전 예약금 잔액이 줄지 않는 한 테슬라의 판매 성장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건데요. 디퍼드 레베뉴라고 이연 매출입니다. 이연 매출은 그러니까 이미 소비자한테 팔았지만, 돈을 받고 팔았지만 아직까지 딜리버리 되지 않은 제품 내지는 기술, 서비스, 이런 것들을 부채 계정에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2016년에 갑자기 점프를 했네요. 이거는 테슬라가 그때 오토노미 데이라고 자율주행 칩에 대해서 설명회 자리를 가졌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는 지금 올해 말
지금 자율주행 칩을 완성을 해서 로보택시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설명회 자리에서 이 칩의 완성이 되면 이 칩의 가치는 10만 불이 넘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칩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만약 산다고 하면 내가 7,500불에 줄게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소비자들이 그 말을 진짜로 믿고 샀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 잔액이 갑자기 점프를 한 거고요. 사실 올해 말에 자율주행을 완성을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업계에서 굉장히 회의적인 거를 아실 거예요. 근데 테슬라의 소비자들은 이게 완성될 때까지 2년이고 3년이고 이 칩의 가격이 이제는 또 올라서 8,000불이 됐거든요. 거의 1,000만 원 돈을 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팬덤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로 자율주행 칩이 완성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손익에 굉장히 중요한 팩터인데요. 보시는 대로 테슬라의 R&D 투자 금액은 2018년을 피크로 해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칩이 완성이 되면 그 부채 계정에 있는 숫자는 고스란히 매출로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용은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대로 수익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부채 잔액이 거의 지금 연간 테슬라의 이익과 맞먹는 수준으로 쌓여져 있거든요. 갑자기 이익이 2배 이상이 되겠죠. 이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테슬라의 영업이익률은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성장성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테슬라 하면은 항상 전기차의 선두주자라고만 표현이 되지만 저희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을 잠깐 보겠습니다. 2010년에 1세대 자동차, 전기 자동차들이 나오던 때에 가장 걸림돌로 얘기되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충전소였죠. 그때 테슬라는 세계 곳곳에 슈퍼차저라는 네트워크를 깔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맨 처음에는 모델 S와 X는 이 충전 요금이 공짜였거든요.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는 충전 요금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받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그렇다면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이기도 하지만 충전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나라는 이제 아파트라서 이게 좀 불가능한데요. 지금 북미 시장에서는 테슬라는 태양광 패널과 ESS 전지를 함께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차주는 이거를 설치를 해서 차고에 설치를 해서 낮에 태양광을 통해서 들어온 전기를 ESS에 저장을 했다가 밤에 테슬라 차를 충전을 하는 거죠. 근데 남는 전기가 있을 거잖아요.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지역은 굉장히 햇빛이 따뜻하니까요. 그러면 그 남는 전기는 지역 이 네트워크 한전과 같은 이 발전 사업조랑 연계를 해서 남는 전기를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네트워크를 또 생성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핫한 테슬라는 신재생 에너지 회사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력 회사로 볼 수도 있겠네요. 세 번째는 그 테슬라 차 안에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 보면 그 디스플레이, 커다란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표시가 되죠. 맵도 표시가 되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뭐 영화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통신 요금이 아직 지금까지는 공짜였거든요. 근데 올해 1월 1일부터 그것도 요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월정액 9.99달러고요. 넷플릭스 요금이랑 똑같죠. 이게 바로 구독 경제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구독 경제를 하고 싶어 하지만 이거를 이루는 업체들은 굉장히 소수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테슬라고요. 지금 놀랍게도 테슬라 소비자의 90%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 통신 요금을 내면서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는 그 통신 사업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안에는 이런 반도체 칩이 달려 있거든요. 이 반도체 칩을 테슬라는 직접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걸 생산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앨런 머스크는 이 반도체 칩을 라이센싱 아웃해서 경쟁사에도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라이센싱 아웃을 한다는 의미는 기술료를 받고 판다라는 의미죠. 설계도를. 그러면 테슬라는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반도체 기업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로 제가 제일 기다리는 이벤트이고 투자가 여러분들도 굉장히 기다리는 이벤트이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정말로 올해 말이 될지 앨런 머스크 얘기대로 한 달 내가 될지 3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이거를 사서 기다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완성이 되면 테슬라는 이제 우버 같은 공유 사업자로 변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테슬라의 이 비즈니스 모델은 끝없이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이제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끝났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25,000달러의 전기차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떻게 하면 반값의 배터리가 될 수 있는지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슬라이드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 슬라이드가 테슬라의 꿈의 크기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2년에 테슬라가 필요로 하는 배터리 용량은 100기가와트 아워입니다. 지금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2030년 물론 이제 1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지만 3테라와트 아워의 배터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용량은 지금 대비 60배의 크기거든요. 이거를 자동차 판매 대수로 환산을 해보면요. 모델 3가 지금 60kWh 배터리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판매 대수로 환산을 하면 5천만 대입니다. 지금 자동차 판매 대수가 연간으로 1억 대가 안 되는 시점에 5천만 대면은 테슬라가 이 시장을 절반 이상을 차지하겠다라는 뜻일까요?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2천만 대의 판매 대수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절반은 차에다 쓰고 나머지 절반은 아까 보신 ESS나 아니면 인공위성, 도심항공 이런 데에 쓰려고 하겠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꿈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인가요? 아니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엄청난 확장성을 가진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테슬라는 기업 가치를 평가를 할 때 아마존이나 애플과 같이 플랫폼 회사랑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회사에 비교해서는 아직까지 애기잖아요. 애기.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애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금번 배터리 데이를 지나면서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건 저는 원래 테슬라를 제2의 애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조 능력까지 갖춘 애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능력의 소재 기술 그리고 제조 능력까지 갖춘 테슬라는 장기적으로는 애플보다 더 기업 가치가 커질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제 아직까지 지금 20%밖에 비중이 안 되는데요. 테슬라는 배터리데이 마지막 메시지를 뭘로 했냐면 전 세계 밸류체인에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도와달라, 나의 비전에 같이 동참을 해달라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도 테슬라의 비전에 동참을 해서 큰 수익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문현 팀장님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삼성증권에서 글로벌 주식팀을 맡고 있는 장효선이고요. 오늘 저희가 라이브 방송 사실 기술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준비했는데요.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언제든지 여기 밑에다 남겨주십시오. 그러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질문 내용들을 임 팀장님 또 이후에 발표하시는 그 담당자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이미 질문들을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요. 제가 몇몇 개 제 나름대로 선정한 질문들을 한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질문,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했었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레모네이드 님이 올려주셨네요. 이 배터리데이 이후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정말로 아무런 혁신이 없었다라고 봐야 하는지, 이게 정말 실망스러운 이벤트였었는지, 이제 바로 이 점인데요. 이 배터리데이 관련해서는 그 딱 테슬라 주가뿐만 아니라 이 한국의 수많은 관련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주가 역시도 배터리데이 이후 공교롭게도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궁금하신 투자자분들이 무엇보다도 많으신 것 같아요. 저 이문영 팀장님께서 그 관련된 내용 정말로 그냥 소문난 잔치였었는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었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면 그거를 소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물론 이제 기존에 시장에서 기대를 하셨던 전고체 전지나 100만 마일 뭐 이런 뉴스가 안 나왔던 거는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반값의 배터리 그것도 어떻게 5가지 요소를 통해서 음극재는 이렇게 하고 양극재는 이렇게 하고 생산 공정은 이렇게 하고 이거를 다 공개를 해서 반값의 배터리를 만들겠다. 25,000불짜리 전기차를 내놓겠다. 이런 것들을 공개했던 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벤트였던 것 같고요. 기술 혁신이었고 사실 저는 그거를 보면서 누가 미국 회사를 제조업을 모르는 회사라고 평가를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지금 미국에 있는 천재들은 다 저 기업에 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주가가 지금 반등을 시작을 했고요. 참고로 2019년에 있었던 어토노미 데이에서도 그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 8영업일 동안 한 14% 정도의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꿈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였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번에 보면 아까 전에 잠깐 설명 한번 해주셨지만 저희 2022년에 뭐 100기가와트라든지 2030년에 3테라와트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요즘 LG 화학만 하더라도 자체적인 생산 능력이 10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 테슬라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2022년에 100기가와트를 한 번에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 약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야 이게 앨런 머스크가 원래 좀 약간 과장을 해서 말하는 그런 버릇이 있다 보니까 요번에도 이렇게 좀 과장을 해서 말한 거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보셨던 대로 사전 예약금 잔액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70만 대 팔겠다고 하는데 여전히 미출고 차량 대수 70만 대 정도 있고요. 50만 대 팔겠다고 하는데 70만 대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예약 주문이 밀려들고 있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정말 굉장히 급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생산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배터리 양이 부족하다. 어찌 보면 이 밸류체인들에게 그러니까 협력을 부탁하는 동시에 협박성으로 그런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앨런 머스크의 입장에서는 그게 꼭 실현 가능한 목표이건 아니건 간에 그 숫자를 갖다가 정확하게 매칭을 시킬 수 있다 없다 간에 어쨌든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런 식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비전을 갖다 한번 얘기를 한번 해주고 그 이후에 그 수많은 서플라이어들 한마디로 일종의 협력자라고 볼 수 있죠. 그 협력자들에게 나의 비전은 이 정도의 꿈이니 너희 회사들도 나를 따라서 같이 한번 가보자 정도의 메시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자, 이 배터리데이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일단은 무사하게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다행이고요. 어제 미국장이 급반등을 했으니 다음 주 월요일 날 한국 주식시장에서도 관련된 주식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봐 주시죠. 두 번째 질문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성함도 재밌네요. 이 미스터 니콜라이십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테슬라의 중국 사업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닉네임은 미스터 니콜라신데 물어보시는 거는 테슬라를 물어보시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무래도 이 애플, 테슬라,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제조 기업들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트럼프가 틈만 나면 이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 중국 쪽의 입장에서 이런 기업들을 미국에 대해서 한번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가장 상징과도 같은 기업인 애플을 한번 제재한다든지 또 테슬라를 한번 제재한다든지 사실 이런 식에 대한 우려들이 좀 많이 나와서 그 작년 재작년에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 심화가 됐을 때 테슬라하고 애플 주가가 그걸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적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맞습니다. 나거든요. 네. 뭐 실제로 중국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테슬라의 중국 사업은 요즘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외부 세미나를 나가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가 주가가 한번 점프를 하게 된 거는 중국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면서 이제 퀀텀 점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당연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가 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테슬라가 중국
비즈니스를 시작을 할 때 중국 정부가 정말로 발벗고 나서셨고요. 그래서 상하이 공장을 뭐 착공 9개월 만에 이제 가동을 했던 거고, 상하이 은행들 다 설득해서 펀딩 해주고, 거기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뭐 용수라든지 전기 이런 인프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다 부지정지나 이런 것들을 상하이 정부가 다 알아서 해줬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의 도움 없이는 테슬라는 이렇게 되기 어려웠다. 그러면 테슬라 반대급부로 당연히 줘야 될 게 있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에 약속을 한 거는 올해 말까지, 내년 말까지네요. 내년 말까지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의 모델은 다 100% 현지 부품을 쓰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전후방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테슬라를 때려서 뭐 전기차를 망가뜨리기보다는 이미 내연기관차에서는 게임이 끝났고 했는데, 전기차에서 판을 뒤집으려고 하면 정말 매기와 같은 존재 아니면 리더와 같은 존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네 전기차 사업 생태계를 풍부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례로 지금 CATL이 굉장한 배터리 파트너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예전부터 BYD라고 중국의 테슬라다라고 해서 중국 정부에서도 아주 전폭적인 지원을 해줬었던 그런 배터리 생산 업체이자 중국 전기차 1등 기업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의 판매량과 BYD의 판매량 같이 비교해 보면 동향이 어떻습니까? 상하이 공장을 가동한 다음에, 그러니까 5월부터 테슬라가 이제 갑자기 앞서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자존심이 당연히 상하겠죠. BYD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이라는 자기 자체 배터리를 쓴 이제 모델을 출시를 했고요. 6월달에 출시를 했고, 그게 굉장히 시장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7, 8월에는 또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BYD가 또 판매 대수를 앞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이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해 공장을 이제 오더가 밀려들면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11월부터는 모델 Y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시 테슬라가 1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뭐 BYD를 꼭 1등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경쟁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전기차 시장을 키우고 싶어 하는 것 같고요.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니오라든지 샤오펑이라든지 이런 중국 전기차 벤처 업체들이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그 회사들도 다 같이 테슬라를 벤치마크해서 굉장히 훌륭한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머슬랭님이 올려주셨는데요. 전기차와 더불어 최근에 수소차, 이거 정말 핫 이슈네요. 예, 수소차도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아주 핫한 테마가 된 것 같습니다. 한편 니콜라라는 업체가 오히려 수소차의 미래를 약간 어둡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뭐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로 최근에 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시장에서도 상당히 큰 파문을 일으켰었던 이 니콜라였었던 것 같은데요. 오죽했으면 이 전에 질문하셨던 분의 닉네임이 미스터 니콜라였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로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수소차와 전기차는 기술적 장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수소차는 트럭이나 이제 이런 상용 쪽에 좀 더 맞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전기차는 이제 승용차에 훨씬 더 맞는데요. 니콜라의 이슈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제 테슬라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한 산업이 정말로 이렇게 크려고 하면 이런 스타 플레이어가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터넷의 버블을 거쳐서 뭐 네이버, 카카오, 구글 이런 업체들이 생겼던 것처럼 스타 플레이어가 있어야 그 산업이 훨씬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거기에 돈이 몰려들고 하면서 이제 생태계가 풍부해지는데, 사실 니콜라가 약간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는데 지금 이제 약간 사기 논란에 휩싸이면서 되게 불투명해진 것 같고요. 그 탑 매니지먼트들이 대응을 좀 너무 소극적으로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반면 이제 그런 논란에서 지금 이제 현대차의 기술력이 또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그런 스타 플레이 역할을 해주면 괜찮지 않을까. 이 생태계가 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여서
그렇지만 사실 수소라는 거는 수소 연료 전지라는 거는 이 전기 발생 장치거든요. 그게 차에 들어가면은 수소차가 되는 거고 이제 건물에 들어가면 이제 전력 발생 장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셔야지 그거를 뭐 차가 안 되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생태계는 분명히 가야 할 길이고 거기 관련해서는 또 다른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뭐 니콜라의 논란과 상관없이 이 수소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한 회사의 여러 가지 스캔들하고는 전반적인 수소 경제 시장의 수소차에 대한 미래에 대하고는 연관을 시킬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참고로 이 니콜라가 과연 사기냐 아니냐 뭐 이런 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뭐 이런 부분은 아마 미국에서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미국 법무부라든지 미국 증권거래소에서도 이 니콜라에 대한 조사에 직접 들어갔다.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고위 관계자들조차도 이것의 진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그것에 대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계속적으로 뉴스를 팔로우하면서 실체가 뭔지, 진실이 뭔지, 또 만약에 그것이 거짓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대안이 될 수 있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는 게 훨씬 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사실 오늘 저희가 해외 주식 관련된 컨퍼런스인데요. 그래도 최근 들어서 제일 핫한 한국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 있습니다. 예, 바로 현대 기아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저 이문영 팀장님 아시겠지만 이 현대차 IR 출신이십니다. 이 업계에 정말로 잔뼈가 굵으시고 이 테슬라의 전문가라고만 생각하시겠지만 예,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인데요. 한동안 너무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없어서 사실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심심해하시다가 예, 요즘 들어서 현대차 기아차가 최고의 인기 종목이 되다 보니까 뭐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그런 상황입니다. 팀장님, 예, 현대차 기아차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현대차 IR 출신인데 2010년 딱 차화정 시절에 애널리스트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근데 2012년 이후 정말 침묵의 세월을 보내다가 최근에 제가 받는 느낌은 이게 제2의 차화정 시절이 다시 오나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핫하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년 이 주식시장에 있어 본 결과로는 이번에는 현대기아차가 정말 제대로 주가 상승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에서는 좀 실적이 안 좋은데요. 중국을 제외한 모든 시장에서 지금 점유율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에 대해서도 전략을 굉장히 잘 짜서 대응을 하고 있고 굉장히 선두주자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니콜라는 수소차를 실물로는 한 대도 못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주가 상승을 보였었는데 지금 현대차는 수소차, 특히 수소 트럭 부분에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앞서 나가는 기술과 생산력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야 되겠죠. 예, 뭐 네네. 생산량에 대한 목표가 있습니까, 현대차가? 일단 2030년 5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거를 뭐 차 대수 50만 대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그 스택이라고 하는 전기 발생 장치가 차 안에 들어가는데 그게 뭐 트럭으로 가면 2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철도로 가면 또 3개가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스택 기준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용차는 전기차, 상용이랑 중후장대 쪽은 수소차 이쪽으로 이렇게 투트랙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차 뭐 남들은 다 전기차 하는데 왜 수소차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답답해 하실 필요도 없으실 것 같고요. 굉장히 잘 준비돼서 전략을 실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이문영 팀장과의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라이브 방송이고요. 여기 밑에 있는 채팅창에 이 다음 주제부터 궁금하신 내용을 계속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이따 Q&A 시간에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애널리스트와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감사합니다.